이제는 각종 규제만 줄 뿐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솔직히 짜증 나겠습니까? 투기꾼자들은 명목하에 다들 집 못 사게 해놓고 전세만 계속 살아라고 하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풀렸다가 조였다가 혼란스러운 임대사업자를 비롯해서 기사 몇 개 살펴볼 건데, 자,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몇 개 있죠. 자, 임대사업자가 정말로 혼란스럽긴 할 겁니다. 우리가 불과 3년 전쯤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나올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섰죠. 그전에는 사실상 우리가 전세나 월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근책으로 양지로 끌어올렸고, 그래서 정부는 세수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임대인들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나 월세가 굉장히 안정되고, 이 전세가 월세가 안정되면은 매매도 자동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박수를 치면서 제가 그때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책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떻게 된 것인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모두 줄여버렸죠. 이제 남아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고, 사실상 그것도 한시적입니다. 지금 몇 년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장특권 같은 것도 22년 말까지만 하고 그 70%에 대한 공제 부분,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혜택도 없어질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인해서는 각종 규제만 있을 뿐 혜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이렇게 올라가던 주택임대사업자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세 월세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그 고정 임대인들이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게 바로 다시 전세가가 지금 1년간 올라가네, 지금 폭등을 하네, 이런 모습으로 다시금 회귀가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어서 75%, 80%까지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화시킨 것들이 17년서부터인데요. 사실은 저는 주택임대사업자가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봅니다. 전세 비율을 낮춘 효과를. 공급에 대한 어떤 상승분도 공급이 많아진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전세나 월세를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의무 임대 기간 동안 그러한 시장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내놓는 전세 월세의 공급책도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 정책에 박수를 쳐줬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로 인한 어떤 갭 투자라든가 투기 세력들이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장점들,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다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 아닙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또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투기 세력 잡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부 활용했다고 하여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제도를 건든 거는 올바르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전세까지 굉장히 상승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특히나 정부의 어떤 정책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업자에 대한 180도 달라진 정부의 태도에 업계엔 불만 소리가 나오죠. 아니, 하라고 해놓고 다 해놨더니 이제는 각종 규제만 줄 뿐 아무것도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솔직히 짜증 나겠습니까? 나중에 정부가 뭘 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죠.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그래서 2016년에 79만 가구, 98만 가구, 146만 가구로 빠르게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하죠. 대부분은.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두 당이 어떤 부동산을 바라보는 스탠스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정책 발의하는 것들도 틀리죠. 전혀 틀리죠. 여기는 좀 주로 규제, 그 다음에 이쪽은 주로 이제 완화책을 피는데,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일단은 두 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같은 얘기를 하죠. 공공의 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죠. 예, 우리나라에서 LH나 SH 같은 데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LH는 공공이라는 비밀도 아니니까 거의 부도 직전 수준까지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후죽순 막 이렇게 매입해갖고 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물량을 계속 쏟아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물량을 쏟아주려고 그러면 혜택을 주면서 대신 너희들 오랫동안 사회 전세 안정을 위해서 전세를 8년 동안 놔줘, 10년 동안 놔줘, 그럼 우리가 혜택 줄게, 이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나오는 건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안 나오죠. 예. 정부가 이걸 모르는 건 아닐 텐데 투기 세력 잡는다고 해서 어떤 전체적인 국민의 그 임대차 안정화를 깨면서까지 투기꾼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볼게요. 자, 벌써 약발 떨어진 6.17 대책 마용성도 다시 15억 넘었다. 예, 15억 언저리까지 14억 후반대까지 갔는데 이번에 6.17 대책에 힘을 받고 몰핀 맞고 바로 15억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안 믿으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6.17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냥 주변 부동산에 전화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올랐고 매물 다 숨어버렸죠. 자, 이런 규제,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6.17 대책에서는 서울에 어떤 규제가 없었죠. 경기권의 규제를 좀 한 거고, 재건축의 규제를 한 거지만, 서울의 재개발이라든가 구축 아파트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나 재개발 쪽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입자가 집주인 불법 폐미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아, 이게 저는 참 이런 게, 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불법 뭐 신고할 수 있는데 점점 모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이 화합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 계속 반목을 만들고 서로 간에 헐뜯고 욕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예. 아니 뭐 이건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강남 상구만 꺾였을 뿐 수도권 아파트 값은 더 올랐다. 예, 강남 상구는 이제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도 끊어놓고 뭐 여러가지 각종 규제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주춤주춤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에는 뭐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겁니다. 올 상반기 특히 경기권의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김포를 보게 되면 1.88%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게 한 주간에 오른 거거든요. 한 주간에 2% 올랐으면 여러분들 52주면은 1년에 100% 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 특히나 김포가 이 6.17 대책 발표하기 전에 0.02% 올랐기 때문에 거의 90%, 그러니까 90배가 넘게 오른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그 6.17 대책 나오는 날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10시가 살짝 넘어서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좀 강남이라 사무실 강남에 좀 밀리기 때문에 약간 늦게 오는데 다른 그 대표님이 연락이 오셔서 이 소장님 그 대책 나온 거 보셨어요? 그래서 아직 못 봤습니다. 거의 사무실 도착하면 이제 봐야죠. 했더니, 이번에 김포가 빠졌어요. 김포가 빠졌어요? 그래서, 예, 이 소장님은 서울, 경기권 전 지역 잡힐 거라 예상하셨죠? 예, 저는 전 지역, 뭐, 읍면 지역 빼놓고는 전 지역이 다 잡힐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요? 했더니, 예, 김포랑 파주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 듣고,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유턴해갖고 바로 김포로 갈랍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대화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빠지는 순간 가격이 급등할 거를 이거는 진짜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이걸 왜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김포 주민들이 들으면 뭐 싫어할 그런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라면은 사실은 이걸 예상하고 어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은 이런데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죠? 근데 사실은 김포가 안 걸렸던 거는 되게 안정화되어 있었거든요. 0에서 0.02%밖에 상반기에 횡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잡아놓고 딴 거 다 잡아놓고 이거를 비조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쪽 가서 사란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좀 없는 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김포 같은 거는 이게 올해는 안 오를 줄 알았어요. 제가 다른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김포가 올해는 안 오르지만 내년에 오른다 이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안 올랐다. 남들 오를 만큼. 그러니까 일단 잠재력을 품고 있어요. 근데 왜 안 올렸냐면 올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 16,500세대인가 신규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 내년서부터는 물량이 없어요. 근데 매년 수요는 꾸준하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년서부터는 그것들이 다 소진되고 나서는 당분간 공급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갈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데이터만 보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김포는 되게 안정적이네? 안 잡아. 이러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오르냐 늦게 오르냐 차이가 있는데 그죠? 그냥 단순하게 과거 몇 개월치 데이터만 보고 야 올랐네 잡아 안 올랐네 냅둬 이게 뭐 다 오르란 얘기죠. 지금 뭐 양주라든가 검단 이런 데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거기는 한참 안 오르다가 요즘 잠깐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을 딱 묶고 수기과열지역으로 묶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좀 더 정교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상반기에 서울 청약통장 역대급 몰렸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뭐 집을 살 수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청약도 이제 뭐 공급 물량 나오겠습니까? 뭐 재건축 그렇게 묶어놓고 뭐 이것저것 다 못하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공급 물량 안 나오니까 있는 거에다 일단 집어넣고 보자라고 되는 거죠. 근데 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가점대로 하잖아요. 가점대에서는 오늘도 제가 아까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30대 분들은 청약 이거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청약 통장 해도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점수가 안 돼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어림도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 하려면 청약 통장 기다리고 있으면은 몇 년 기다려보니까 청약도 안 되지. 가격은 올랐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멘붕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져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돈 갖고 안 되니까. 청약도 안 돼, 돈도 안 돼. 그러면 떨어져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렇다고 실제로 떨어졌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22번째 대책 나오는데 21번째, 22번째 대책 나올 때까지 매번 정책 나올 때마다 하락론자들은 떨어진다 주장을 했죠. 인디언 기후주의 되듯. 근데 실제로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보고 좀 학습을 하세요. 학습을. 왜 모릅니까 그거를. 22번째 나오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23번째 나오면 떨어질 것 같아요? 서울의 집값 못 잡는 거는 제가 볼 땐 정부도 알고 있어요.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 탈출과 투기 사이 누가 갭 투자를 키웠나?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목돈 다 주고 산다. 이런 사람 거의 없고요. 은행 대출 받아 산다. 이거 좋은데 요즘 안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건 원래 없었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 묶어놓고 이거 하려니까 이것도 지금 묶고 있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지금 못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세 가지 방법 다 묶어놓으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계속 집 사지 마라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의도했든 안 됐든 결과론적으로는 니네 집 사지 마. 대신 우리가 전세 자금을 해줄게. 전세만 살아. 뭐 이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빨리빨리 그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해갖고 안정적인 집을 하고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사다리를 놔줘야 되는 건데 다들 집 못 사게 투기꾼 자는 명목하에 다들 집 못 사게 해놓고 전세만 계속 살아라고 하게 되면 그 평생 그 렌트포어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좀 장기적으로 보실 때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갭 투자 잡는다고 해서 실수요자 분들도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정교한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